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개강하셨고 네.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개 강하다 이런 약해지고 아재 있어요. 개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죠?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이게 뭐 최대 뭐 성과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요번에 가서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원래 알려진 바로는 그 우리가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되었고 네. 그것이 지난달에 발표되었잖아요. 근데 거리에 현수막 걸린 거 보면 뭐 24조, 25조, 뭐 22조 액수는 좀 다르긴 한데 마치 우리가 수주를 확정 지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됐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사업도 아니었고요. 차관 시절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관여를 했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예. 아무튼 세일즈 회교한 거는 우리 평가합시다. 그리고 원포인트이긴 하고 어색하긴 하나 체코로 가서 2박 4일 동안 이런저런 일정 빡빡한 일정을 보냈다라고 하니까요. 예. 왜 이 타이밍에 갔나? 저는 조금 몇 가지 짚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교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긴 한데 지난달 우선 협상자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가요. 마치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처럼 홍보를 하였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이 원자력 발전소 기술의 원천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불거졌고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체코보다 미국을 더 집중해서 외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웨스팅하우스를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현재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구도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부는 체코의 원전 건설을 위한 전방위 경제 외교를 했어요. 예. 우리 문재인 정부 기간에도 했고요. 그리고 체코 정부는 우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을 주장하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프라하 방문 기간 중 체코 대통령의 발언 중 하나는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는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세일즈 차원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예. 윤석열 대 체코 방문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굳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세일즈 차원에서 방문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그 문외한이라 그런 줄은 보통 이렇게 정상이 가면 네. 보통 그 완결 단계에 가지 않나요? 이 정도면 완결해서 뭐 여러 기념식도 하고 밥도 거나하게 먹고 문화적인 행사도 그게 갔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뭐 어쨌든 두고 봐야죠. 뭐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원포인트 방문이 많긴 한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나가면 순방을 하잖아요. 여러 나라를 둘러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자꾸만 딱 갔다 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새로운 일종의 외교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뭐 무엇이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공군 1호기에다 사람 가득 채워가지고 유럽까지 갔으면 체코만 보고 올 것이 아니라 가성비 따지면 여러 나라 돌아야 된다. 보통 그러거든요. 예. 두 국가 세 국가 찍고 오는 것인데 글쎄요. 왜 체코만 원포인트로 갔었을까? 그만큼 원전이 중요했는가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 체코 원전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23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 3월에 계약이 되면 11년 뒤에 완공을 목표로 한 체코의 국책 사업인데 이게 약 17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환율로 보면 22조 7천억 원. 뭐 덤핑 논란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이 프랑스 전력공사,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3자 경쟁에서 지난 8월에 우선 협상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오르면 발주자인 체코 정부와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세부 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되는 것이 이제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어야 3월에 정식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제작 원천 기술을 주장하며 지금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물론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예. 이게 기술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는 계속 얘기가 나오죠. 웨스팅하우스 얘기를 좀 몇 차례 네. 했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네. 넘어가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 그러니까 이거 딴지 걸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웨스팅하우스는 간단히 볼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원조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원자로인 고리 1호 발전기를 예. 지어준 회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소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기술을 이전 받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79년도에 스리마일이라는 지역에서 원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 발생이 나서 그 유명한 사고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세가 기울으니까 기술 개발도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기술이 진보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죠. 예. 한때 일본 기업에도 인수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요? 지금은 캐나다 계열 회사에 다시 인수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으로 시작된 것은 팩트입니다. 예. 사실상 우리의 독자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은 약 50년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에게 이전한 기술인 것도 팩트입니다. 당연히 당시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즉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에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한수원의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이 자신들의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6, 7년 전부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체코와 이 협의를 할 때도 한수원을 향해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50여 년 전에 고리 1호기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전수받은 이후에 자체로 기술을 개발하고 혹은 개량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24기를 우리나라에 건설하며 독자적 기술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건건이 야 이거 원래 우리 기술이잖아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기술 개발에 소위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은 그러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원전을 추가로 줄 때 로열티 같은 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지금 해외에 원전을 건설한 케이스가 예. 아랍에미리트인 거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시기에 바카리 원전이라고 기억하는데 바라카 원전이네요. 예. 그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거야. 원전 우리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때 한수원이 바라카 원전 건설에 필요한 이런저런 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 그거를 부품과 설비를 웨스팅하우스에서 납품받는 것을 조건으로. 풀었어요? 예. 푸른 겁니다. 이것을 합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사업비의 약 10에서 20%입니다. 오, 꽤 되네요. 그러니까 기술 하나가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면서 안 그러면 소송할 거야. 그러면 지금 체코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최종 계약서 사인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웨스팅하우스 맞습니다.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최종 사인은 3월에 한다고 하지만 예. 좀 불거진 문제, 즉 지난 8월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한 것 같습니다. 수주했습니다라고 여당이나 정부에서 크게 홍보를 하였는데 그 직후에 웨스팅하우스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맞어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미국 대선하고 연결이 돼요. 대선하고? 미국 대선하고요. 네, 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위치한 곳이 펜실베니아예요. 오. 펜실베니아 주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렇죠. 격전지거든요. 경합주. 경합주인데 예.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의 공화당 후보가 또 트위터를 날린 거죠. 뭐라고? 이거 원래 우리 기술이야. 아, 또 트럼프가 예. 끼어들었어요. 아, 이거 더 복잡해지네. 아마도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려고 할 텐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외교 역량은 체코를 상대로 그 세일즈 외교도 해야 되지만 네. 미국 쪽을 지금 그 밀착 마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21년 5월 21일이라는 날짜와 예. 22년 5월 21일 날짜 정확하게 1년을 간격으로 해서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예. 22년 5월 21일에는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이 양 회담은 예. 정상선언문이란 것을 생산했는데 21년 5월 21일에 생산한 정상선언문에는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협력한다라고 했고 추후 실무 합의한다고 했어요. 예. 사실 그게 체코를 감안하고 했던 것인데. 아, 그랬나요? 예, 근데 이게 안 됐는지 저도 그 후에는 팔로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 좀 제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보이고요. 네. 아무튼 좀 요거는 우리의 외교력 뭐 이런 것들을 아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합의까지 해줬으면 알아서 웨스팅하우스로 좀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어쨌든 미국은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데 미국 정부가 나서서 반대할 리 없잖아요. 그럼 한미 동맹은 기업 이익에서는 예외입니까? 동맹은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 요번에 원전 동맹이란 말도 나오는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덜란드 가서도 반도체 동맹 맺었더라고요. 아, 맞죠. 예전에. 반도체 동맹 얘기했었지. 예. 윤석열 정부는 동맹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학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동맹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물론 이게 정무적으로 네. 혹은 문학적 표현처럼 동맹을 갖다 쓰는 것 같긴 한데 자, 아무데나 동맹 갖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냥 전어라는 레토릭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예. 레토릭이면 뭐 이게 일반 기업에서도 단어 선택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야구에서도 조류 동맹이라고 있거든요. 하나와 롯데가는 부산 갈매기와 예. 하나 이글스 독수리가는. 간만에 웃기네요.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한체코가 원전 동맹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면 이거 네. 뭐라고 영어로 써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얼라이언스라고 할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동맹이란 것이 특수한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지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단 상대가 있거든요. 대상이 있어요.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동맹의 개념에는 네, 네. 예. 국가 간 정치, 경제, 군사력을 협력 약속하는 건데 한국과 체코 원전 동맹을 맺었다면 그 동맹의 대상 그러니까 반대 진영이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웨스팅하우스. 이건 완전 그러네요. 완전히 이거는 무슨 뜻인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으나 네. 너무 동맹을 여기저기 붙이게 되면 우리의 기대치와 체코의 기대치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혹은 정말 그러면 안 되겠는데 내년에 이 사업 자체가 수주 못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나중에 안 파토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지금 요번에 한 체코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예. 특히 체코 쪽 이야기들은 매우 신중한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확정될 때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럼 한번 예. 과정을 좀 아까 잠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원전 문제 관련해서. 예, 당시에요. 예. 그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남미로 가려면 미국이나 멕시코, 아메리카 드래그를 들러가거나 아니면 유럽을 들러가는데 직항로가 거의 없죠. 예. 예.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때문에. 체코를 중간 기착지로 한 거예요. 당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고요. 저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찾아보았는데 체코를 기착지로 삼은 이유에 대해 원전 수주를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11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당시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갖고요. 여기 나왔던 발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정상은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당시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 원전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했고요.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과 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정상수에 당부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직전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됐던 대한민국의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정권을 여러 네. 정권을 거치면서 네. 그래서 당시 바비시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건설 사례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고 한국은 원전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딱 딴 사업이 아니라요. 다만 저희로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주장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하면서 21년 5월에 있었던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때 한국과 미국의 원전 사업 관련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외교부와 함께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건데 네. 이 추후에 이게 잘 진전이 안 된 것인지 웨스팅하우스가 포지션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스타트 끄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 수주를 추진을 해왔던 세일즈 외국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거다 1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마침표를 찍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으로 아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더 간다. 그럼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굳히기를 위한 어떤 세일즈 외교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한다손 치면 지금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게 웨스팅하우스이기 때문에 대미 외교도 상당히 그러니까 하는 그 양축이 돼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별로 나오질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게다가 맞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게다가 이게 지금 미국 대선 기간이니까 거기다 트럼프가 끼어들고 있다. 또 웨스팅하우스의 산업 기반이 펜실베니아 주다. 근데 우리는 침착히 차분히 체코와 미국에 대고 경제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전 동맹이다. 뭐 이런 식의 좀 감정적 용어를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상한 용어가 하나 또 나왔어요. 뭔데요? 체코리아. 체코하고 코리아 해서 옛날에는 체코가 슬로바키아하고 합쳐진 나라에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체코란 나라가 있고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건 좀 너무했죠.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른 나라 이름 뒤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체코와 대한민국이 원팀이다라고 강조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쪽이 갑의를 할지언정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렇죠. 이건 좀 싫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너무 따박따박 따지는지 모르겠으나 좀 비외교적으로 들려요. 그 말씀하시니까 옛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일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맞습니다.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2002년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었습니다. 코리아 재팬 우리가 이름을 앞에 따고 개막식은 대한민국에서 결승전은 도쿄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 뭐 조어 차원에서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와 맞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교 행보를 하면서 정부가 입에 올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체코 사람들은 이 판을 되게 냉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게다가 좀 유럽의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탈원전이니 재생에너지니 이런 것이 유행이고 메인스트림인데 지금 원전 사업을 한다고 하니 하나하나 신중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왜 자꾸 언어를 조어하고 국가적인 캠페인을 하고 이게 아무리 세일즈라 할지라도 좀 침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래 그 옆에 있는 프랑스가 원전 강국 아닙니까? 프랑스가 프랑스 견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프랑스와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우리 한수원이 3자 경합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 얘기하면서 요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체코 유력일간지 블레스크의 보도 앞서 JB타임즈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새죠. 뭐냐면 진영과
뭐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네. 외국에서조차 이러한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게 힘들죠. 블레스크라는 체코 일간지는 약 58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최대 일간지고요. 예. 블레스크는 21일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는 영부인 특유의 우아함뿐만 아니라 탈세와 표절 의혹도 갖고 있더라고 합니다. 근데 탈세와 표절은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미국 같은 탈세가 엄청 엄청나죠. 중범죄라면서. 근데 최초 배포된 기사에서 타이틀은요.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는 제목을 했어요. 아니 아무래도 되게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해당 기사 갈무리 사진에는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현재 블레스크 누리집 기사는 해당 문장이 없이 예,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삭제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 기사는 그러니까 사기꾼 제목이 들어간 기사는 21일 새벽 5시에 최초 배포되었는데 같은 날 정오에 수정이 되었단 말이죠. 예. 아마도 우리 공관이나 우리 정부 요청을 받은 체코 정부가 제목을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완전히 제 추측입니다. 예. 나온 내용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상습 체납 논란 그리고 국민대학교 논문 표절건 근데 뭐 우리나라 학계의 반응까지도 담았다는 것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자세히 전달했고요. 특히 신문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10억 원을 벌었을 것이라고 인용하고요. 체코 돈으로 1,700만 코로나에 해당한다라면서 그 돈의 규모를 체코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조작이라는 명시적 단어는 쓰지 않은 것 같은데 블레스크가 네. 다만 문맥상 보면은 주가 조작으로 10억을 벌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이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다시 사실로 확정이 되지 않은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기 나라를 방문한 그 상대국 국가 원수의 부인에게 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법적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걸 어떻게 그리고 이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저는 이게 진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민주주의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언론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 국가 영부인의 여러 의혹을 자기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체코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국익이 달려 있는 원전 사업과 경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 국가의 국가 수반과 국가 수반의 부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평가받고 있는지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전달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외교적으로 체코 정부가 곤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그 표현이 들어간 문장이 나중에 삭제가 됐는데 네. 추정컨대는 우리 쪽에 항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셨잖아요. 네. 일단 예. 이 추정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그것만 항의해서 관철시키는 거냐 아니면 지금 도이치 부분은 아예 애당초 항의를 안 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경험에 근거한 추정만 하겠는데 내용을 감히 언급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외교 그리고 내용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신문사에서 그래 외국 정부가 얘기하니까 바꿔줄게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실제로 변한 것은 제목일 뿐이니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하다. 그것은 뭐 한체코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외교적 항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 현상을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뭐 견디고 버텨야죠. 한편으로는 창피하고요. 예. 수치는 국민의 몫이 된 거죠. 이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다들 요새 영부인 이야기하기 좋아하지만 영부인의 여러 의혹이 정권은 물론 대한민국 외교와 국격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이 세일즈 외교이든 다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든 정상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그때마다
여사의 의혹이 외국 언론에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뭐 성형 얘기에 뭐 보도하고 막 있었어요. 예, 제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언론 보도들이 많았었어 가지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게 무엇과 함께 괴를 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언론 자유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순위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따라서 체코에서 민주주의 국가 체코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체코 프라하에서는 그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그럼요. 이 공산주의 국가 시절에도 민주주의 전통을 지켰던 민주주의 아주 선봉에 선 국가이고요. 그리고 항일 그 무장 투쟁할 때도 총기도 어떤 제공했던 나라가 체코 아닙니까? 2018년도가 상당히 체코나 우리한테 중요한 한 해였대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그게 묻어 나오던데 당시 체코가 2018년에 독립 100주년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어가지고 같이 뭐 이런저런 행사를 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네.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